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잠깐 정리된 것을 보면은 우선 여기 보시지요. 지금 포인트는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바드럼 두 개 있다 그랬었고요. 외상 매출금은 별반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수정 씨가 질문했던 상품을 팔았는데 왜 상품이라고 안 쓰고 상품 매출로 쓰기를 상품 매출이라고 써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한 적 혹시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여기 나온 김에 미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다음 파트가 이제 재고자산이 되는데 재고자산 할 때 설명할 걸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부터 하고 제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품을 팔게 되면 처음에 외상매출금이라고 쓰고요. 외상매출금 여기 얼마라고 할까? 10만원 만만하니까 10만원 합시다. 대변에다가는 처음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 상품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근데 이 상품을 팔려면 내가 얼마 주고 사온 게 있어야 되잖아. 이 얼마 주고 사갖고 10만원에 팔래요? 얼마? 9만원? 그래. 장사 절대 하지 마. 장사는 최소한 뭐 원가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4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10만 원에 팔려면 4만 원 정도? 음.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봅시다. 4만 원 주고 사왔으면 10만 원에 팔면 이익이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러면 6만 원 남았죠. 얘 뭐라고 기록해요? 이건 알아. 이건 배웠다는 얘기죠. 상품 매출이 수정 씨가 저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어, 되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쓰는 걸 배웠었어요. 됐나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내가 상품은 얼마 주고 사갖고 왔고 4만원, 이익은 얼마 남았고 6만원,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게 보기가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팔았을 때 내가 상품을 사갖고 왔던 돈, 내가 들인 비용, 걔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매출 원가라고 부를 거예요. 매출 원가는 얼마였었어요? 4만원. 그러면 이익은 6만원. 이렇게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 원가와 이익이 한꺼번에 기록되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원가하고 이익을 나누어서 기록한다. 그래서 분기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회계 이론만 공부하는 교재에 나오는 항목이에요. 분기법이란 말뜻은 분, 나눌 분자예요. 기록한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이익을 나누어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은 지금 보통 상품이 적게 팔릴 때, 고가품일 때는 내가 사갖고 왔던 원가하고 이익을 나누어서 기록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 하루에 상품이 팔리는 게 뭐 10개, 20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회계 담당자가 10개, 20개 이익 얼마 주고 사갖고 왔던 거 이익 얼마 내고 팔았다고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하루에 팔리는 게 수천 개, 수만 개야. 그럼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그 수천 개를 갖다가 매일매일 사갖고 온 원가는 얼마고 이익은 얼마고 이렇게 기록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이마트 생각해봐요. 거기 회계 담당자가 둘이겠어요? 셋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대에는 모든 상품의 거래, 제품의 거래가 대량 생산되고 대량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꾸게 됐냐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는 무조건 똑같은 금액을 상품 매출이 됐던 제품 매출이 됐던 무조건 똑같이 쓰기로 했어. 상품 매출 얼마? 1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그냥 거래되는 금액 그대로 다 상품 매출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얘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 회계에서는 총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은 우리 손익계산서의 그 매출액 계정 있죠. 얘는 수익 계정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얘는 이 상품은 재고자산 계정이란 말이죠.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해라? 상품 팔았을 때 뭐라고 기록해라? 상품 매출. 제품 팔았을 때는 제품 매출 이렇게 기록하란 말이죠. 근데 여기 상품 매출 금액 안에는 지금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매출 원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익도 있어요. 그러면 상품 매출된 금액은 매출액은 계산하기가 너무 편해. 쫙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원가 얼마지? 사장님이 와서 저기 유진 씨 이익이 얼마예요? 한 달 거래했는데 팔았는데 알아 몰라. 아, 모르겠는데요. 매출액은 금방 알지만 매출 원가와 이익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총기법은 반드시 원가와 이익을 한 번은 계산해 줘야 돼. 그 계산해 주는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재고자산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이에요. 여기 상품 팔았는데 상품은 지금 없어진 거 없죠? 그래서 지금 기록하는 방법 분기법이 있고 총기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할 또는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총기법으로 기록될 것이고 프로그램에서는 총기법으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위에 분기법으로 기록을 하게 되느냐? 보통 그 주얼리 보석 같은 거 하루에 몇 개 팔려요? 1000개, 2000개 팔리나?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것 또는 주문 상품 받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드레스 웨딩 드레스라든지 그 오스카상 뭐 등등 하는데 유명 디자이너가 옷 만드는 거 그런 거 수백 벌 수천 벌 팔리지 않잖아요. 아니 1년에 만들어내는 것도 몇 개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곳에 그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품을 팔았을 때는 분기법으로 기록이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팔리는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회계 처리할 때는 총기법으로 기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회계 프로그램도 다 총기법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상품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총기법으로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이렇게 인정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정 씨는 요 질문에 답됐어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배울 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때 이거 건너뛸 수도 있겠죠? 아니야. 하다 보면 내가 까먹고 또 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었냐면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이렇게 받으러움을 갖다가 우리가 만기가 되어서 지금 은행에 가서 추심을 하게 되면 거기 은행에서도 당연히 그 수수료 달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딸랑 띄어가지고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준영 씨가 질문을 했어. 아니 뭔 세상 사는데 이렇게 질문거리가 생각이 나? 해야 돼요. 그건 생각해봤다는 뜻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빈칸에다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만기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받으러 10만원짜리 주고 당좌예금에 10만원이 다 입금이 됐죠. 이런 경우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5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수료 은행 우리가 기록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추심을 하게 되면 돈은 다음 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계 담당자는 추심하면 돈 발생할 거 아니까 돈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통장을 가져가서 바로 이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2,5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가져갔으니까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2,500원. 근데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계정을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우리 글만 계정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수료 비용이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코드 번호가 있어. 코드 번호가 달라야지 돼. 다르단 말이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수료 비용이 나중에 배울 코드 번호 얘가 800번대예요. 나중에 800번대 코드 번호 얘기하면 얘가 판관비예요. 무슨 비용? 판관비. 왜 얘가 수수료 비용 판관비냐고요? 우리 받으러 오면 우리 제품을 팔고 약소금을 받은 거죠. 그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출세권이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돈을
회수할 때 그 매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발생했어. 그럼 이제 당연히 판관비가 되겠죠. 매출과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요.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 비용 나왔었죠.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그때도 수수료 비용이 500원이 뭐 1000원이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면 얘도 수수료 비용, 얘도 수수료 비용 똑같죠. 한글로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은 똑같은데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무슨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 주식 갖고 하다가 또 대박 깨진 사건 하나 벌어졌죠. 임창정. 그 사람도 기획사 대표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주식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주식에 관련돼서 거래를 할 때 비용이 발생을 했으니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수료 비용이고요. 얘를 우리는 영업외 비용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랬었죠. 영업외 비용은 코드 번호가 900번대예요. 지금은 코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그대로 쓰게 되면 같은 걸로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수수료 비용도 영업과 관련된 건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직 우리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코드 번호대를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 지금 어음을 갖다가 이렇게 추심하면서 발생한 비용 별도로 제가 이렇게 처리해 드렸죠. 오케이? 그런데 저기 내가 회계 담당자가 어음을 추심하러 갔는데 돈을 안 가져갔어.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받으러 오면 10만 원짜리니까요. 내일 우리 그 당좌예금에다가 추심해서 돈 들어올 때 수수료 차감하고 보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만 별도로 빼면 되겠어요? 2,500원 빼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요? 회계 처리는 얘를 당좌예금에 입금된 금액을 나누어야겠지. 어떻게 나눠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우선 은행에서는 자기네 수수료 2,500원은 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당좌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은 얼마겠냐고요. 2,500원 빼보세요. 2,500, 9만 7,500원만 이렇게 입금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수수료 비용에서 2,5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뭐 회계 담당했지만은 어음이 만기가 돼서 돈 들어왔을 때 그 어음 금액하고 똑같이 들어온 게 체크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 안 가져가서 지금 받으러 오면 10만 원짜리였는데 당좌예금에 97,500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윗사람들 짜증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수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준영 씨는 질문에 답됐어요? 중요한 거 내용이에요, 이것도. 자, 그래서 여기 만기 됐을 때 추심하는 거, 그다음에 결제 대금으로 결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여기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매각했을 때 요게 중요한 거라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써야 됩니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부도금과 수표라고 쓰는 것까지 얘기해 드렸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게 여기까지였고 지금 잠깐 한번 같이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설명해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우리 당좌 자산 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매출 채권까지 순서대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죠. 계정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우리 대손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손회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기록하지 않고 제가 천천히 화면에 있는 거 갖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혹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써드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품을 팔았습니다. 10,000원짜리를. 그러면 상품 매출 쓰는 건 이제 알겠죠? 그리고 얘 외상이래요.
외상매출금 만원 쓰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아요. 근데 우리 장사라는 거 하다 보면 먹튀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데 그게 그냥 신보가 못해서 먹튀가 아니라 그 회사가 파산을 했어. 그 파산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파산. 수정씨 할래? 파산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 회사가 파산했다는 거. 그러면 외상매출금 날려먹는 걸 못 받아요. 10중 8구는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거래처가 파산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여기 우리가 받을 매출채권을 없애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대변으로 매출채권을 없앤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라고 쓴다? 대손상각비. 이 외상매출금 안에는 아까 우리 상품 매출할 때 매출 원가도 매출이익도 다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인 이 외상매출금 안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갖고 왔던 매출 원가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을 붙여서 팔았으니 이익도 이 만원 속에는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거래처가 파산하는 바람에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못 받게 되면 그 계정을 뭐라고 써라? 대손상각비라고 써라. 그러면 나한테는 손해가 나도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나는 거죠. 원가도 날리고 이익도 다 날렸으니까. 그래서 뒷방 크게 손해 났네. 그래서 대손 이렇게 쓰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아, 실제로 대손의 의미가 그런 거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라고 뒷방 크게 손해 났다 그래서 대손 기억하라는 얘기고, 그 거래를 통해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이 대손상각비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계정이랍니다. 그럼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는 거 알겠죠? 자, 지금부터 전 요 대손상각비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지금 얘도 마찬가지 대손상각비 있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팔고 외상매출금을 못 받았던 거죠. 근데 걔가 외상매출금을 파산을 하는 바람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돼서 얘를 비용 처리했어요. 자, 질문은 뭐냐면 이 대손상각비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겠어요? 아니면 판관비겠어요? 매출채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판관비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해 드린 이유는 이 대손상각비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공부하셨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다. 지금 처음 배우실 때 기억을 잘 이렇게 해두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자, 대손상각비가 무슨 비용이라고요? 판관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판관비 있죠? 요거 다 외우셨나요? 여기 손익구분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익 나오는 거 했죠? 자, 그러면 외우셨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매출액이 상품 팔았을 때 상품 매출 쓰기로 했죠? 바로 이해해요. 제품 팔았을 때 제품 매출 쓰기로 했죠? 바로 이해해요. 그 매출액을 우리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계정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을 다 더하면 바로 이 매출액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해됐죠? 다시 상품 팔았을 때 상품이라고 기록하면 걔는 재고자산이에요. 근데 우리 분기법 쓰지 않기로 했죠. 뭐로 쓰기로 했어요? 총기법. 상품 팔았을 때 뭐라고 기록해라?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의 수익 계정이에요. 다르죠, 아예?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이제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상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갖고 온 돈 계산해 봤더니 4만원 주고 사갖고 왔던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됐어요? 매출 총이익은 6만원 됐죠. 여기까지는 금방 알겠어. 그런데 판관비라는 게 있다 그랬었어요. 판관비를 갖다가 뺀 그 금액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근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요 대손상각비가 발생을 했어요. 대손상각비는 어디 계정이라고 그랬었죠? 판관비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 봐요. 보통 이 영업이익은 경영진들한테
또는 우리 직원들한테 의미가 상당히 큰 그 계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만 원만 달성하면 회사에서는 보통 예산이라는 걸 짜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예산을 다 짜놓고 그걸 달성하면 보너스가 나와요. 경영진들은 주주들한테 그걸로 성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목표가 영업이익이 2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그럼 보너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너스만 받겠어요? 연봉도 올라가겠어요? 연봉만 올라가겠어요? 칭찬도 받겠어요? 칭찬만 받겠어요? 집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 다 좋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12월 달 정도 거의 끝나갈 무렵 되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 직원들이 회계 담당 부서한테 물어봐. 이번에 보너스 나와 안 나와? 아니 대놓고 물어봐. 즉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경영진들도 이 뭐죠 우리 손익계산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회계 담당 그 부서장으로부터 올해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와서 우리 목표 5천 원 초과 달성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지금 거래처에서 이렇게 부도날 거 다 일일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처가 한두 군데 해야지. 모르고 있는데 거래처가 파산을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대손상각비가 10,000원이 특한이 발생했네. 그러면 대손상각비가 판관비이니 갑자기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판관비는 얼마로 올라가겠어요? 45,000원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15,000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목표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갑자기 다 유유되는 거야.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러니 경영진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숫자들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오케이?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마다 그 해 단기에 만약에 이렇게 거래처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거야. 다른 말로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꽁쳐놓은 돈 있으면 이걸로 메꾸면 되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 꽁쳐놓는 돈이 생기게 됐어요. 왜?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전 이 꽁쳐놓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회계에서 처리하게 됐느냐면 이렇게 처리하게 됐어요. 자, 여기 기말이 되어 있어요. 기말에 지금 기말음은 며칠을 의미하나요? 기말이면 12월 31일을 의미하죠. 더 이상 매출 채권 발생할 거, 물건 팔고 할 거 없어요. 올해 기록 다 끝났어. 근데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돈을 받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1년 동안 거래를 해보게 되면 저 매출 채권 1,000만 원 중에서 경험상 어느 정도는 돈을 못 받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걸 예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1,0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게 된다고 예상했던 금액이 만약에 1%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은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못 받은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예상하는 거 얘를 누가 예상하느냐면 그 회사의 재무 책임자가 예상하는 거예요. 재무 책임자가 예상을 해가지고 1%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예상한 거를 우린 대손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 10만 원. 그리고 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누가? 회계 담당자가. 근데 뭐라고 처리했나 한번 보세요. 차변에 뭐라고 썼어요?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썼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요게 바로 짱 박아놓는 돈이에요. 실제로 비용은 여기 위에서 봐요. 위에서는 대손상각비 발생했는데 상대 규정이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을 실제로 못 받게 됐었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손충당금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실제로 지금 쓰는 돈이에요? 발생하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쓸 수 있는 돈. 나중에
지금 2020 만약에 2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2년 12월 30일 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을 회수하는 거는 2023년부터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3년 중에 회수하다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뭘 쓴다? 이 대손 충당금을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대손상각비와 밑에 있는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얘는 외상매출금을 날려먹은 것이지만 얘는 그 비용 처리하고 그만큼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대손상각비인 거, 판관비 들어가는 거, 그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요 밑에 기말 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손상각비 10만 원 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보너스 못 받아 그러면 그럼 조금 줄일까?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대손율은 재무책임자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대손충당금을 우리가 얼마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는지 그것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여긴 어떤 유동성이 있는 거죠. 예상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놓게 됐더랍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날 제가 꼭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 드렸죠. 얘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기말 정리사항이에요. 누가 해야 돼? 과장님 시킬까? 대리님 시켜? 내 담당인데? 내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데요? 예, 하나하나 배울 땐 간단해요. 몇 개가 믹스가 되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대손회계는 세무 1급까지 모든 회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것들이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말 정리 사항이라고도 얘기해 드렸고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 꼭 해 주셔야 돼요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되셨는지요? 자, 그다음에 2023년이 됐는데요. 8월 31일 날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외상매출금 못 받는 일이 발생했네요. 외상매출금 얼마인가 봤더니 6만 원이래요. 그럼 외상매출금 6만 원을 못 받게 됐다면 차변에 지금 대손충당금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얼마 빼놨어요? 10만 원 빼놨죠. 그럼 사용하면 되겠죠? 대손충당금 이렇게 6만 원을 뺐습니다. 뺐었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그러면 6만 원을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 6만 원 빼줘야 되겠죠. 여기도 이해됐음? 그런데 11월 30일 날 또 거래처로부터 5만 원 못 받게 됐어. 지금 대손충당금은 얼마 남아 있는데 4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5만 원이 발생했으니 일단은 있는 것부터 씁니다. 여기 4만 원 이렇게 뺐었어요. 대손충당금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 대손상각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외상매출금은 얼마 못 받게 됐고 5만 원 이렇게 못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에 대한 성격과 이렇게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기록해야 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연습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기말에 매출채권 잔액이 지금 1,000만 원 있대요. 그 다음에 대손율은 1%라고 가정한다면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기록해야 됩니까? 10만 원을 기록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여기하고 똑같이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했잖아 그거. 그런데 이 대손충당금은요 기말에 이렇게 대손율로 해서 금액이 얼마를 기록해야 된다고 계산이 딱 되면은 대손충당금은 이 금액을 넘어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딱 이 금액 맞춰야지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왜 잔액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었어, 남았어. 그러면 얼마만 더 해주면 된다? 5만 원만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으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본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전년도에 사용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원 전체 다 해줘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5만원 잔액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뭐만 해준다? 그 차액만, 얼마만 더 해주면 돼요? 똑같이 대손 상각비 5만원만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쓰는 건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5만원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작년도에 사용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원이 있었다면 여기는 분계 없음이에요.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다? 분계 없음. 자, 근데 잔액이 15만원 있다. 우리는 얼마만 하면 되는데 10만원만 하면 되는데 15만원 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을 계속 지금 대변에다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 대손 충당금이 많으니까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 5만원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상대편 계정을 대손 충당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랬음? 뚫어지게 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항상 계산됐던 그 금액, 대손 추정했던 그 금액을 넘어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딱 그 금액 맞춰 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되셨다 그러니까 다음. 이렇게 지금 전 아까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세무 1급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은요, 요 판관비 있죠? 이 판관비를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은 여기 판관비 차감 계정이라고 기록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이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은 대손 상각비는 똑같이 판관비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 10,000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같은 비용이니까 증가시켜서 45,000원이 이렇게 됐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익은 10,000원만큼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은 똑같이 판관비에 들어가는 계정인데 이 판관비 금액을 차감 빼주는 금액이야. 그럼 지금 현재 판관비 얼마 돼 있어요? 여기에 35,000원이죠. 근데 여기 얼마 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원이 빼주면은 얼마로 바뀌겠어요? 25,000원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익은 35,000원 증가하게 되죠. 그죠? 즉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은 비용을 빼주는 계정이에요. 비용을. 대손상각비는 비용에 더해지는 계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대손상각비와 상대적으로 똑같이 판관비에 들어가는 것이긴 한데 대손상각비는 이 판관비를 어떻게 하는 계정이다? 증가시키는 계정이고, 같이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은 똑같이 판관비이긴 한데 이를 차감 빼주는, 감소시키는, 차감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이걸 보고서 기억을 해두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알아들으셨으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지금 배우셨던 거 잠깐 내용 정리를 해보시고요. 요거까지 마저 하던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은 프로그램에서 또는 재무상태표를 온전하게 다 본 적이 없으셔서 지금 설명하도 머릿속에 금방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서 미리 설명부터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는 차변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이렇게 오겠죠. 그럼 거기 차변에 매출채권 있었던 거 기억나요? 매출채권 그것만 지금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온전한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매출채권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대손충당금이라는 용어 여기서 배웠죠. 대손충당금의 말뜻이 뭐예요? 대손충당금이란 내년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에요. 다시 대손충당금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년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야. 그럼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해 놨잖아요. 대손충당금이 여기 만약에 10,000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봐요. 기말 현재 매출채권 100만 원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매출채권 중에서 대손충당금이 10,000원 있다는 뜻은 이 금액 매출채권 100만 원 중에서 얘는 내년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99만 원이겠죠. 얘를 갖다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장부가액이라고 부른다. 재무상태표에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출채권 중에서 못 받을 금액 얼마? 대손충당금이라고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차익을 뭐라고 부른다? 장부가액이라고 부른다. 됐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이것도 세무 1급까지 배운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꽤 많아. 지금 매출채권은 자산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이에요? 알죠? 대손충당금은 이 대손충당금의 정체를 몰라. 앞으로 이렇게 써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계정 밑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리게 되면 똑같이 자산 계정이에요. 대손충당금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매출채권 바로 밑에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도 성격은 뭐로 본다? 자산 계정으로 본다. 일단 이해됐어? 근데 자산 계정에서 이런 거 안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 급수가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배우는 계정들 새로 나오는 것들은 거기다가 하나씩 추가를 해주셔야지 돼요. 자, 우선 여기 대손충당금의 정체가 뭐라고요?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원래 자산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차변이 자기 자리죠. 근데 여기 대손충당금 지금 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차변했었어요? 대변했었어요? 다 대변했었죠. 자, 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원래 자산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매출채권이 자산 계정이죠. 근데 얘가 지금 성격이 이 채권에 더해지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변이 자기 자리인 거예요. 자산 계정이면서도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자산 차변에 기록하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얘를 부르는 명칭이 있네. 대손충당금을 부르는 명칭은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채권을 차감한다 그래서 차감 계정이라고 이렇게 줄여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평가 계정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거예요. 뭐가? 대손충당금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것들을 여러분이 세무 2급까지 배우면서 얼추 한 5가지 정도로 배울 거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처음 나온 거예요. 대손충당금은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다.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계정.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자산 계정인데 자기 자리가 차변이다 대변이다. 대변이다. 그래서 감소시킬 때는 차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 다 차변으로 이렇게 감소했던 거 기억나죠? 자, 마지막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됐던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걸 접하시게 될 텐데 연습 문제에서 나올 거고요. 자, 봐요. 이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이 의미를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다시 봐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매출채권은 지금 돈을 회수한 상태예요? 회수 못한 상태예요? 못한 거죠? 얼마 있어요 지금? 100만 원 있죠? 이 중에서 얼마 띄어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 얼마예요?
근데 이 회수 가능액을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장부가액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장부가액 안 물어보고 회수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봐요. 근데 회수 가능액이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여기 99만 원이 회수 가능액이라면서요. 근데 장부가액은 아는데 회수 가능액은 몰라. 그럼 왜 모르지? 여기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회수 가능액, 장부가액은 계산할 줄 아는데 회수 가능액을 모른다? 그거 아니죠?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회계를 배우시게 되면 순, 실현, 가치 또는 순, 실현, 가액은 얼마죠?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은 요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순수하게 비용을 제외하고 우리가 회수할 금액, 실현할 수 있는 금액 얼마예요?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다 똑같은 말이네요. 예, 맞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채권도 알려주고 대손충당금도 알려주고 그랬을 때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게 회계상의 용어이긴 하지만 의미는 회수 가능액이 될 수도 있고 순실현가액, 순실현가치라고도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지금 거래처 대손이 발생하는 이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드렸어요. 거래처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것은 대표적인 거 거래처에 대한 파산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정리해드렸던 요 내용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시험 문제에서 억수로 많이 보시게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 추가로 하나 더 가르쳐 줄까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안 봐서. 자, 지금 여기 2022년 12월 31일 날 여기 좀 초록색으로 해볼까?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제는 지울게요. 자, 여기 기말이에요. 제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말 매출채권 잔액 얘가 언제 시점이냐면 2022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뭐 매번 파산이 발생하면 우리 망하겠죠? 지금 망하는 회사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2023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대손충당금이 이런 시점에서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10만원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2023년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작년에 남아있던 1000만원 똑같이 남아있을까? 금액이 달라졌을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올해는 지금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1200만원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책임자가 재무 책임자가 대손율은 그대로 1%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은 얼마가 있어야 되죠? 12만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얼마 있어요? 10만원 있죠? 그럼 얼마만 더해주기로 했어요? 2만원만 더해주면 됩니다. 얘기해드렸죠? 여기에 대손 상각비 얼마? 2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2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차액 분만 기록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우리 대손 충당금의 보충법이라고 부른다. 요거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걸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되셨는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교재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손상각비의 개요. 외상매출금 받으럼 대손상각비 회수 불능되다. 대손상각비 썼죠. 대손충당금의 설정. 요건 교재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읽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자, 보충법이라는 건 대손 충당금 잔액에 대해서 잔액 필요한 만큼만 보충해 주세요. 그다음에 대손상각비와 대손 충당금 환입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타의 당좌 자산 나오고 있네요. 이 기타 채권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이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나왔네요. 자, 그럼 대손액에 대한 건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